네,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또 현재 매크로 상황 짚어보고 투자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게 매일 또 아침마다 운동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참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자기관리에. 지금도 열심히 또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뭐 나이가 들면은 돈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 나이대로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돈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부터 좀 운동을 좀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운동은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건강을 잘 해시하셔야지 나중에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 1~2kg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보기 좋으신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매크로 이슈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가장 시장에서 지금 궁금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일단 지금 상당히 좀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인데, 근데 사실 경제지표 보면은 뭐 제조업 이쪽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데 뭐 고용은 또 괜찮고, 그래서 뭐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미국 그 시장 관점에서 갑론을박이 지금 심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경착륙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보면 미국 경제가 로우랜딩 한다, 무착륙한다. 맞아요. 이런 단어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잠재 GDP가 있는데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이뤄가는 거를 좀 무착륙. 그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 다시 올라가는 걸 소프트 랜딩. 연착륙. 그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를 경착륙했다. 흔히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한 0.5% 정도 밑에 있어요. 이미. 이미요? 예.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1.2%, 내년에 0.8%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올해 미국 경제 1.2% 성장하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거의 1.5%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벼운 경착륙에 가깝죠.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은 좋은데요. 고용은 좀 후행 지표예요. 그렇죠. 저는 뭐 하반기 들어서 미국 고용이 많이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이 좋았던 거는 지금까지는 미국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해줘가지고 기업 매출 늘어나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늘렸는데요. 이미 그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매 판매를 보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가계저축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작년 보니까 3.7%인데요. 2007년 3.3% 이하로 가장 낮거든요. 돈을 저축했는 돈 많이 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아마 서서히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3분기 가면 소비가 감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고 아마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미국 경제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미국이 자초한 경제 위기,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신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걸로 보시는 건가요? 예. 미국이 자초한 경제 위기 그 영상은 제가 쓴 책이 아니라요. 네네. 다른 뭐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쓴 책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은데요. 2008년, 2020년 경기 침체를 정말 미국이 훌륭하게 극복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새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텐데 과연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죠. 쓸만한 게 지금 없다.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물론 미국 물가 상승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2%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금리를 빨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요.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서요. 내년에 모든 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만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성장률이 내년에도 떨어진 거로 전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로 경제 내년에 한 1.2, 일본도 1.0으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0.8이에요. 내년에는 미국이
일본이나 유로 경제보다도 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미국 경제 내에 쌓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경제는 좀 저성장이 불가피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라는 것은 주로 미국 경제 전문가들한테 예, 블룸버그가 물어가지고 중간값을 대시하는 건데요. 예, 그게 계속 그 내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은 아니다. 약간 고용이 견조하니까 뭐 연착륙도 아니고 뭐 그냥 무착륙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럼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뭐 주가가 조만간 급락 한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주가가. 예, 기본적으로 우리 주가는 뭐 명목 GDP 유동성 이런 경제 변수 평가해 보면 가소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명목 GDP, 뭐 산업 생산, 소모 판매, 고용, M2 이런 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S&P 500 기준으로 아직도 10%나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후반, 3분기 들어가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고용은 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실물 충격이 오면서 조만간 미국 주가가 한 10% 안팎은 떨어질 수 있다. 네, 지금 서서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8월경에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실물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이론적으로 그 분자의 배당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의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율.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져 버리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 이익 증가율이 실제로 떨어지고 뭐 미국과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좀 많이 낮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충격이 한번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충격이 오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가파른 기축을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럼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뭐 미국은 전저점 테스트 가능. 미국 S&P 500이 지난번에 한 3,5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미국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한 3,500 정도 나와요. 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통화량, M2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9월에 우리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고 연말에 그 2,18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저는 우리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많이 떨어져 봤자 2,300은 그 정도는 뭐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평가됐기 때문에 좀 더 전저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 10%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가는 5% 안팎 뭐 이 정도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금리를 보면은 약간 경기 그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착륙으로 간다, 뭐 그냥 물엔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막 금리 막 오르더라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막 오르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한다면은 다시금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작년 10월에 뭐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가 시장금리 정점을 치고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데요. 예, 최근에 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3.2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3.7%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저 미국 국가 부도이기 디폴트. 네. 만약 미 의회에서 그 부채 한도를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도 못 주거든요. 네. 예, 지금 그런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는 뭐 정부하고 의회하고 결국은 막판에 가서 타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타협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 뭐 못 받을 그런 이유는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해 가지고요. 시장금리는 다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채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거였어요. 예, 저는 뭐 작년 9월부터 계속 그 채권 투자 하시라고 그랬고요. 지금 금리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최근에 또 오르고 있는데 또 채권 투자할 기회를 또 주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은 또 장기채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충격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중심에서 이제 충격이 오긴 오지만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해볼 만한 괜찮게 보는 그런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앞으로 전망을 해주는데요. 우리 코스피보다도 업종별로 보면은 많이 오르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전자, 뭐 반도체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철강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업종이 공통적으로 경기 관련주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주가 보면은 뭐 통신 서비스, 음식료, 의복, 경기에 둔감한 이런 주식은 떨어지거나 못 올랐거든요. 바로 주식시장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네,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하면서 아마 3월이 선행지수가 저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OECD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2011년 5월에 정점을 치고 올 3월까지 떨어졌는데 4월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5월 31일 날 발표됐는데 그때 좀 봐야 돼 알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4월 못 올랐으면 늦어도 5월이라도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업종별 주가를 보니까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다시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면에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 우리 주가도 따라서 조정을 보이면은 저는 다시 이런 업종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기에 연초에 못 사셨다면 이번 조정기에 또 주식 비중을 늘릴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기전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죠. 예. 삼성전자 주가가 뭐 52,000원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69,000원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의 뭐 7만 전자 지금 초입이죠. 예. 네.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경기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반도체 수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에도 많이 안 좋았으면 2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4분기 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정이 뭐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 예상대로 조정이 온다면은 예, 그런 경기 관련주를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성인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리고요, 또 중국이 뭐 러시아와 사우디, 브라질 등과 위안화 결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페트로 위안을 꿈꾼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미 도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은 달러라는 게 안전통화였었거든요. 달러 가지고 무역거래, 금융계를 다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규제하고 이제 러시아까지 달러 못 쓰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보기에는 달러가 국제무역 금융거래하는데 안전자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통화였는데 상황이 변하면은 이역 통화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러시아가 달러를 못 쓰니까 중국하고 교역에서 전부 위안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밤새 고민했다. 왜 우리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달러만 써야 하는지를 위안화 쓰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볼리비아,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우디가 그동안 원유를 수출하면서 74년부터 달러를 써가지고 페트로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우디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위안화로 쪼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거래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보니까요. 무역 거래 중에서 49%가 위안화였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그러면. 예, 47%가 달러였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질렀군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한테도 상품 중국이 수입해 가면서 머지않아 위안화를 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죠. 브라질에서 원자재 수입하고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하면서 그냥 위안화로 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달러가 절대적으로 기축통화하고 그 역할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이하나 비중이 지금 세계 무역거래에서 4% 안팎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과정이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그에 앞서서 계속해서 약간 좀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이 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세계가 블록화가 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위안화 결제 비중이 올라가는 건 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2001년에 WTO 세계 무역규에 가입시켜주는데 크게 기여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상품 수출해 줬고요. 그래서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예,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6조 2천억 달러예요. 근데 중국이 거기서 6조 2천억 달러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일부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월마트에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또 그 돈 일부 가지고 국채 사주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집값도 오르고 집가도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커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역 경쟁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기술 전쟁, 뭐 나가서 금융 전쟁까지 갈 텐데요. 뭐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약간 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예, 그동안 미국과 다른 뭐 중국하고 다른 세계의 관계를 보면요. 미국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했죠.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나라가 미국으로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중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중국으로 상품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상품 수출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죠. 네, 특히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미 국채를 많이 사줬죠.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미국에서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이 뭐 9%, 10% 성장하고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런 극단적인 반응까지 했어요. 2013년에 중국이 미 국채를 1조 2,700억 달러 정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요. 올 3월 통계 보니까 8,488억 달러예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미 국채 팔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를 하냐? 금을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금이요? 예. 근데 중국의 애완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중국이 계속 금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유럽 중앙은행들 보면 65에서 뭐 75% 사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팔고 아마 달러 대신 뭐 금을 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달러 기축통화가 뭐 절대적으로 기축통화지만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는 거죠. 뭐 재밌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을 모두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비중이 71%였는데요. 작년에 달러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58%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과거처럼 지금 미국이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그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이다. 미국 경제 역할뿐만 아니라 달러 역할도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중국이 그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타 유럽의 그런 선진국 대비해서 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약간 장기적으로 금 가격도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금값 최근에 많이 올랐다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미 달러 지수,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거든요.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금값 오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금값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풀면은 늘어나면 금값도 오르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변수를 넣어가지고 해기칙을 추정해 보니까 달러 가치가 1% 하락하면은 금값이 1% 오르게 나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뭐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 초에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2, 10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거 10% 떨어졌죠. 네, 그런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대부채도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달러 가치가 최소한 앞으로 2, 3년 보면 20%는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 1% 떨어지면 금값은 1%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 가치 20% 떨어지면 금값이 20%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도 뭐 투자 자산으로 하나 넣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항상 그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안팎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이 금이라는 건 주식 뭐 이자도 배당도 없거든요. 시세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고 금값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 중에서 뭐 한 10% 안팎은 금을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만과 뭐 중국의 전쟁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사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해도 약간 안전자산 회원 현상이 쏠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일이 벌어지면은 금값은 더 오르게 되죠. 그래서 뭐 대만, 중국, 언제 중국이 대만 침공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의 평생 소원이 대만 통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언젠가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금이라는 게 더 빛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 최근에 뭐 TSMC 팔고 일본 상사 뭐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전쟁을 대비하는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전쟁 머지않아 일어날 거로 그렇게 보는 대표적으로 키신저 전 미국 유명한 애교가 아닙니까? 외무장관. 그분이 최근에 어떤 한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지금이 1차 세계대전 직전과 같은 모습이다.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큼 전 세계 리스크가 커지니까 뭐 금은 일정 부분 편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담이긴 한데 약간 비트코인을 가지고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혹시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한 거 보니까 미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에요.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거나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든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 뭐 달러 가치가 또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면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 해소하기는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미국 경제 올해 1.2, 내년에 1.5, 1.0 블룸버그 컨센서스 말씀드렸으면 그렇게 하면 미국 금리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미국 금리도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실 뭐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거래가 되고 주말에도 거래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금을 10% 뭐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금 보유 안 하시려면 뭐 비트코인 10% 사셔가지고 그냥 보지 마시고 한 2년 동안 놔두면은 뭐 최소한 그 달러 가치가 20% 하락했는데 그 이상은 수익을 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가지고 20% 수익률, 그건 무슨 수익률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도 20% 수익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렇죠. 저성장 시대니까. 아무튼 간에, 뭐 그냥 거래소에서 놓고 계속 보지 마시고, 뭐 어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뭐 원래 해가지고 거기다 넘겨 놓으세요. 이제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지면 사실 시장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이 대안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중국의 쌍순환 정책에서 내수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한국의 무역도 사실 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뭐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000년에서 작년까지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통관기준 무역수지적자가 7,585억 달러였는데 중국서 6,873억 달러, 중국서 91%를 벌어온 겁니다. 우리 무역수지적자가.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4월 25일까지 통계 보니까 조만간 5월 통계가 발표됩니다만 우리 전체 무역수지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요. 대중무역적자가 101억 달러예요. 올해 그 대중무역적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이제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기업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대중 수출은 70% 이상이 자본제였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안 하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자본제 수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중 무역 적자가 많이 커지는데요. 근데 하반기는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세계 경제에서 성장률이 제일 올라간 데가 중국이거든요. 작년에 3% 성장했는데요. 올해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5.5인데 저는 한 6%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요. 소비가 증가하면서 아마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대중 수출은 증가세로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 대신 작년에 미국으로 잘 됐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미국 수출은 올 하반기는 감소하고 중국 수출은 좀 증가하는 작년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연간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 적자는 아마 아닐 겁니다. 과거보다 이제 흑자폭은 많이 축소되고요. 일시적으로 적자가 될 수 있지만은 연간 전체로 보면은 약간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응답에 대답하면서 4분기에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 측면에서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데요. 제가 예측해봐도 4분기에는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흑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내수가 위축되니까 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중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약간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약간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 약간 정부의 색채 바뀌면서 약간 미국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수출이 감소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근에 우리 정부 외교 정책 보니까 미국과 일본하고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큰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요. 세계 GDP 중에서 GDP가 감소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계속 31%까지 2000년대 초반에 갔다가 지금 24% 줄어들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94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는 18%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4%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 경제성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우리 GDP도 1.9에서 1.7%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인도고 아세안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나라들하고도 좀 가까워져야 되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게 사실 미중 갈등 속 어떻게 본다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게 좀 찾아오는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브라질 같은데 러시아 같은 데서 원자재를 사주면서 위안화로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안화가 브라질, 러시아, 볼리비아, 나중에 인도 같은 나라도 거기에 해당될 텐데요. 그 위안화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중국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데 쓸 거예요. 중국 전자제품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걸 쓰는데 위안화를 쓸 텐데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금리 자유화도 할 수 있고 외환시장 자유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실물 경제 성장률은 GDP 성장률은 4 내지 5% 떨어지지만은 이런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금융이 빨리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무역으로 우리가 돈 버는 시대는 끝났고요. 우리가 점차 중국에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골드만삭스나 JP모간 이런 큰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오래전부터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가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 보면요.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미국으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 돈이요? 돈이. 그럼 돈이 미국서 빠져나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국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큰 변화가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미국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중국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돈이라는 게 눈이 있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예, 그만큼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아시아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밝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전반적으로 자금이 예,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신흥국 하면 또 중국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또 세계 블록화 관점에서 떠오르는 나라가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를 또 많이 꼽기도 하는데 인도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도가 이제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요. 앞으로 인도가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중국하고 인도 가보면서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 가면요. 웬만하면 길이 반듯반듯하게 잘 뚫려 있어요. 공산당이 여기 길 만들어, 그럼 길 만드는 거죠. 군대랑 비슷하네요, 뭔가. 근데 인도 가면은 이게 사회 간접자본이 굉장히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오래됐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첸나이에 있는 공장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네, 거기 갔더니 정문 앞에 도로 공사하는데 중단됐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관련자한테 왜 이렇게 공사 이렇게 중단되고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도는 영국식 민주주의래요.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주민이 소송을 걸면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공사 재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도는 사회 간접자본도 시설이 참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전자제품 상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제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인도는 그때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IT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인도가 계속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많이 진출했다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참 길거리 현대차 보기 힘들었었어요. 좀 오래전이었는데. 네. 일본 차들이 계속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들 보니까 현대차가 인도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작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인도 쪽으로, 특히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이 꾸준히, 그 나라들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중국 감소분을 거기서 일정 부분 만회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가 관점에서 인도도 잘 주목해보면 좋겠네요. 예, 인도 관점에.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사실 우리가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감소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나 베트남 가면은 굉장히 인구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최소한 5년, 10년 동안 6 내지 7% 성장할 겁니다. 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같은데 우리 TV, 휴대폰, 자동차 우리만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그동안 우리의 최대 무역 수출 자국이 중국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베트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저는 몇 년 지나면은 또 무역 수출 흑자 1위국이 인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베트남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네. 2년 토울로 가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 갔을 때보다 2년 후에 갔을 때 돌아다니는 차도 달라지고, 많이 괜찮은 외제차도 많아지고, 물가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게 피부로 와닿는다, 성장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저희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할 만한 또 우리나라 또 기업 중에서 세계 1등 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개가 다 그 이후에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세 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업종을 사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과연 미국보다 잘하는 게 뭐 있을까? 미국보다 잘하는 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램이지만 반도체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우리 기업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영화 배우, 연극인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중요한 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BTS 같은. 네네. 얼마나 미국 가서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이 세 가지는 미국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예, 계속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세 가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많이 올랐는데 아마 미국 측면에서 주가가 한 10% 안팎 급락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가도 좀 조정을 보일 거예요. 예, 그때 저는 이런 주식을 다시 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2차 전지가 예, 가장 좀 뜨거웠는데요. 일부 종목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진짜. 네. 예,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추세는 성장인데요. 이 추세에서 너무 2로 벗어난 겁니다, 최근에. 근데 추세에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요. 이 접근하면은 다시 저는 4분기 추세에서 2로 벗어나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정 더 보이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저는 다시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또 6월이나 8월 사이에 또 미국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좀 그때까지 지금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포모라고 하죠. 나만 못 사가지고 안 달랐는데 주가 오르니까 그때 이제 덥석 사면은 사실 또 장기로 보면은 그때 사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장기로 순식간에 20-30% 마이너스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멘탈이 또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지금은 저는 주가 조정 보이라고 조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3분기에 만약 1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저는 3분기에 70%를 주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네, 주식 중에서도 아까 말한 세 가지 업종. 네, 그거를 좀 많이 편입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20% 정도는 채권.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 정도는 금 관련 투자.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좋고요. 한 10% 정도는 금이나 코인 같은 투자 하셔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는 아까 우리나라 경기 관련주가 먼저 오르고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고 내년에는 빠르면 올 4분기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된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주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실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찾아올 그런 하락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매수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예, 기간의 문제지만 앞으로 1년 정도만 본다면은 올 3분기가 앞으로 가장 싸게 살 수 기회가 있는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지금 풀리면서 몇몇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좀 기다리시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채를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물가 하락률, 상승률 최근에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데요. 물가 상승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은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동안 미국채를 애국인이 많이 사줬는데요. 근데 앞서 중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국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애국인 비중이 줄어들 만큼 연준이 계속 사줬었습니다. 그런데 연준도 지금 물가 때문에 양적 축소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준도 미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럼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요. 상대적으로 금리 하락 속도는 우리나라가 더 빠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가치가 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로 보기 때문에 미국 국채 사가지고 차익을 누리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또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좀 줄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요새 늘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에일대 로버트 실레 교수가 만든 단어인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식이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유동성 다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 제자리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라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관심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저는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달란트 투자 네. 여기도 뭐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실 텐데요. 네. 뭐 참고하셔가지고 네. 부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은 유튜브 채널들의 그 조회수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예. 보면은 확실히 그 주식을 다루는 채널들의 조회수가 최근에 약간 좀 미미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관심이 좀 멀어졌을 때 투자를 해야지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 잘 여러분들 기사만 들으셨다가 또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